예, 3함대 해상 감시운용대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영 독서 코칭 강사 심영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이기호 소설 읽었고, 두 번째는 에,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예, 금방 또. 세 번째는 또 시를 읽는 것이죠. 시를 읽고 감상하고, 시를 읽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두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병률 시집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를 함께 읽습니다. 종전처럼 1부, 2부 나누어서 각각 30분씩 만들어서 어, 어,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 우선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와 서정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시는 이제 우리가 그 시의 갈래라고 해서 시에는 서사시와 서정시와 극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본래. 그러면 서사시는, 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사시 그러면 단순하게 이야기를 갖고 있는 시,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서사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영화 소설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와 소설에서는 크게 이제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우리가 첫 번째 수업할 때 한번 이야기 나눈 바 있습니다만은, 소설에서는 영화도 그렇고요.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 서사체에서는 우선 인물이 필요하죠. 인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배경, 뭐 역사적, 시간적, 공간적 그런 배경이 있죠. 인물이 활동하는 어떤 공간, 시간, 배경,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떤 갈등 내지 사건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또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거든요. 대표적으로 영화, 소설이고요. 그게 서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가,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언뜻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량이 좀 길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운문체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구에서는 이제 그런 서사시의 전통이 매우 강합니다. 뭐 히랍의 그 오디세이아부터 시작을 해서, 히랍은 이제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는 이제 영어권, 영어식 발음이고요. 본래는 히랍이죠. 히랍반도, 히랍 신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한국 문학에서는 서사시의 전통이 좀 약하죠. 서정시가 많고요. 자, 그럼 서정시는 뭐냐? 그 서사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서정시는 말 그대로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반응을 말하는 거거든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그런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 정서적 표현, 이걸 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는, 이제 오늘날의 시는 서정시인데,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갖는 느낌, 이게 이제 서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는, 그러니까 문학은 결국 인간의 삶과 정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효과가 있죠. 일단은 마음이 편해지죠. 서정 씨는. 씨는 마음이 좀 순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좀 쉽고 또 짧기도 하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읽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일정하게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일정하게 시를 읽거나 시를 쓰면서 글을 읽거나 쓰면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하나의 좋은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에 시집을 읽으면서, 시들을 읽으면서 시와 서정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학습 목표를 세 가지로 일단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정서를 운율에 담아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시죠. 이 시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 즐기면 됩니다. 사실은 시는 그냥 편하게 읽고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글을 쓴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더 좋겠죠. 또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시에서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좀 알고 시를 읽으면 훨씬 더 시 감상이 분석적이죠. 분석을 분석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같이 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2주차에 그 덕후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책을 읽고 나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한 두어 개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주차에 덕후 활동을 하고 나서 덕후 활동 중에서 그 인종차별에 반대했던 미국의 루터킹 목사의 연설,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된 장소를 찾아보고 우리 장병 여러분의 각자의 꿈 내지 소망에 대해서 발표해보고, 그걸 이제 그림 예쁘게 그림 스케치도 좀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공간에 휴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적절한 부대 내 공간에 좀 전시를 좀 해놓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보람대거든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늘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300개, 400개 부대에서 이렇게 병영 독서 코칭을 하잖아요. 지금 2021년도에 2학기에. 그런데 부대 평가에도 이런 독후 활동 열심히 하고 또 예쁘고 의미 있고 그런 걸 이제 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상도 받으면 좋겠죠. 담당관님과 이제 제가 수시로 소통을 해서 이런 독후 활동도 하고 그 독후 활동의 결과물을 이제 독서운동본부에 이렇게 또 보고도 하고, 그래서 평가도 받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I have a dream. 자, 1963년 8월 28일 날 마틴 루터킹 목사가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관을 바라보며 했던 세기의 연설이죠. 명연설이죠. 길어요, 연설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감명 깊은 몇 구절만 제가 따왔어요. 한번 볼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저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르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표현할 것이란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 거기에 따른 폭력적인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미국에서도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무차별적인 폭력, 그다음에 그런 한국 사람들도 한국 이민자들도 이렇게 그런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런 꿈이 온전하게 실현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지속됨으로써 미국 사회도 물론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런 차별과 편견은 옳지 않다는 것만은 이제 인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법과 제도와 어떤 문화가 변화해 가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꿈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연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덕후 활동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는가를 아주 뭐 A4 한 장 정도 아니면 뭐 예쁜 엽서 한 장 정도의 작은 그 크기에다도 몇 줄이라도 이렇게 적어서 한 줄 정도 할 수 있겠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덕후 활동 그리고 전시하는 활동을 한번 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관님하고 또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에 감동하고 공감하는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시는 인간의 삶과 정서를 운율에 실어서, 운율, 리듬에 실어서 압축적으로 노래한 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의 그 기원을 찾아서 보면 노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사냥을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는 이런 어떤 천재지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것이 장마로 변하거나 아니면 또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근원도 알 수 없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역병, 대규모의 전염병이 또 되닥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어떤 그 자연계의 현상을 보고 이걸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거 하늘에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어떤 하늘, 뭐 신, 이런 어떤 것에 그 어떤 이제 사냥을 나갈 때 안전을 기원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는 소박하게 그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대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가 되는 거예요. 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노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는 인간의 삶과 정서를 운율의 시를 압축적으로 제시, 노래한 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서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에 감동하고 공감하는가 관련해서 보면 사실 시를 비롯한 문학의 매개체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크게 일상 언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일상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사실은 생존의 욕망에서 비롯한 거거든요. 자,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음을 터뜨려서 엄마에게 신호를 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엄마 물 줘라거나 배고파라거나 이렇게 이렇게 생존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일상어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지금 언어죠. 일상 언어죠. 그런데 이제 문학의 언어는 시의 언어는 이 일상어에서 시작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일상어 그대로는 아니죠. 그래서 문학의 언어는 특히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의 언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일상 언어의 그것과 다르고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압축에서 어떤 의미를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다양한 표현 방법들, 그러니까 이제 비유법이라든가 상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위 수사법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그 시의 언어가 일상의 그것과 다르고 그걸 넘어섬으로써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그 이병률 이번 세 번째 시간에 읽게 되는 그 시는 이병률 시인의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시 제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을 보면 그 목차 차례를 보면 1, 2, 3, 4부로 나누어서 전체 세어보니까 62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를 우리 지금 독서 코칭 시간에도 그 62편이나 다 읽을 수도 없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2시간에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거 다 읽고 감상하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니까 1부에서 그 마음에 드는 시 한두 편, 2부에서 마음에 드는 시 한두 편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읽어와서 나는 1부에서 어떤 시가 그래도 여운이 남더라. 그러면 우연이겠지만 또 다른 분들도 나도 그 시를 선정했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정된 1부에서 선정된 시 한두 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2부에서 선정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가 마음에 남았는가. 근데 그 까닭은 또 무엇인가를 설명해 보는 이런 방식으로 독서를 하시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시간에는 세 편의 시를 또 제가 마음에 드는 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상하고 또 이제 감상하고 독해 예, 해석해보고 간략하게 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일부에 실려 있는 단추가 느슨해지다라는 제목의 시를 일단 뽑아왔어요. 자,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입만 주겠습니다.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음악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만은, 자, 단추가 느슨해지다. 인연이 느슨해져서 꽉 물고 안 놓을 것만 같던 인연이 헐거워져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서 밤길을 걷고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집을 나서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 밤길을 걷다. 돌고 돌아서도 걷다가 머리를 밀어볼까도 생각하였다. 우리는 단추 같은 존재들이기도 할 것이어서 같은 단추들과 나란히 배를 이루다가도 떨어져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고 많은 단추 같기도 할 것이어서 도무지 헐렁해져서 어느 날 다시 입을 수 없는 벗어놓은 바지 같을 것이다. 우리의 어떤 일 같은 것들은 단추가 되어 매달리기도 하고 우리의 아무 일 같은 것이 단추가 되어 느슨히 떨어지기도 하는 그 극명한 절정의 전과 후가 만들어낸 길을 걷다가 그만 실을 밟고 실에 감겨 넘어지면서 밤길을 걸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시죠. 자,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비유와 상징의 언어로 빚어내는 거죠. 그런 특히 이 시는 그런 수사법을 통해서 인연, 곧 관계를 단추로 지금 이미지와 비유하고 있는 그런 시죠. 자, 사람들은 말로서 생각하고 비유로서 생각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 지금 배가 고프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생각하거나 말을 했을 때, 우리, 이제 머릿속에는 어떤 또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내가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음식의 종류들, 그리고 지금 먹고 싶은 두세 가지의 그 음식의 종류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로서 생각하고. 근데 비유로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단추, 그러니까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 배고파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배고픈 것을, 또는 나 마음이 아파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비유해서, 지금 이 그 느슨해진 관계,
느슨해진 사람과의 관계 인연을 헐거워진 단추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이렇게 시인은 비유, 빗대어 말함으로써 드러내놓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한결 더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유는 인간 삶의 경험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친근하고 익숙한 것보다는 그건 낡은 거라고 하거든. 낡은 비유. 그러니까 친근하고 익숙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거나 전혀 뜻밖의 것을 빗대어 말할 때 비유의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를 뭐 온관념, 그다음에 이제 비유하는 것을 뭐 보조관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비유는 온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서 유추의 과정을 통해서 유사성, 서로 비슷하거나 인접성, 가까이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것이 비유적 표현인데, 뭐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뭐 깊게 문학 전공 수업을 할 건 없으니까요. 하여튼 이 단추가 느슨해지다가 바로 그런 비유적 표현, 이미지, 단추라고 하는 헐거워진 이미지를 통해서 헐거워진 인연이라고 하는 어떤 삶에, 그러니까 이 단추가 헐거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가끔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일상에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바로 그 일상에서 무심히 넘어가는 아주 사소한 그 단추가 헐거워지는 그 일 하나를 가지고 사람 간의 어떤 인연의 문제, 관계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문제로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삶에 대한 통찰이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읽는 우리는 감동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시는 제가 2부에서 하나 이제 고른 시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 시는 이제 상당히 길어서 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시집 가지고 계시니까 또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 시 다시 태어나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뒷부분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청년은 대답했네. 지금의 나로 태어나겠어요. 아, 나는 지금의 내가 꽤 좋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장병 여러분께서는 누군가가 이 활동도 하시면 좋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계시거나 또 옆에 계신 동료에게 그냥 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한 분은 이제 답을 하죠. 이 시처럼 지금의 나로 태어나고 싶다라거나 아니다거나, 우리가 이제 농반 진반으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 설문조사도 옛날에 했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부부간에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또는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재미있는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살고 싶은가 하는 그 비율이, 여자분들의 비율은 좀 낮았어요. 근데 남자분들의 비율,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는 것은 조금 높았거든요. 한 60% 정도. 이제 지금의 현재 아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남편과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은 거는 한 40% 정도. 왜 그럴까요? 예. 그다음에 이 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이 청년은 지금의 나로 태어나겠다라고. 그래서 난 지금의 내가 꽤 좋거든요. 아주 삶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군요. 그런데 이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다시 나로 태어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네. 네, 내 피의 색깔을 흑배의 옷으로 고를 수 없을 것이기에 내 피를 썰물 빠지듯이 내보낼 수도 없을 것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그다음에 어느 나라를, 예? 어느 시기를, 이를테면 내가 태어나고 싶은 어떤 부모나 어떤 나라나 어떤 시기를, 또 인종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아예 없죠.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다시 태어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죽으면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다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또 이제 불교에서는 끝없는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한 번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미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또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태어나겠다고 나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이제 진술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와 관련된 매우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한 번쯤 자문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죠. 예, 세 번째 시를 보겠습니다. 3부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86쪽에서 86쪽, 86쪽에 있는 시인 모양입니다. 이 시도 보면요, 이제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는 어찌어찌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자리를 골라 그 자리에 잠시 다녀가는 것이다라고 여행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우리는 어찌어찌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 사상가 작가이기도 하고요.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 모든 사물은 원인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색상과 모양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컵은 오로지 컵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컵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따라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용도로 만든 것이죠. 그다음에 의자를 한번 볼까요? 의자는 굉장히 그 색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그럼에도 그걸 우리는 다 의자라고 부릅니다. 의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의자의 목적이죠. 이렇게 모든 사물은 저마다의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어떤 그 본질, 목적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존재한다, 이런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목적을 타고 태어난 게 아니죠.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세계 내에 던져진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어찌어찌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다. 어떤 사물처럼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철학적 통찰이 또 이 시에 실려 있고요. 다시 하나는 우리는 어쩌지,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은 이 시의 어떤 주제의식은 또 이런 것과 연결됩니다. 자, 천상병의 시 귀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사한 정서와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통찰과 넉넉함이 함께 들어있는 것인데 천상병 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귀천이라 하늘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시 제목 자체가 삶과 죽음에 대한 초월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고 있죠. 소풍. 그 다음에 이 귀천은, 그 다음에 이제 이병률 시인의 여행은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데 귀천은 짧은 시라서 제가 뒤에 적어놨습니다.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 시에서 화제의 목소리는 누구 혹은 무엇의 목소리인가를 가볍게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 서정시 폴 드만은 서정시를 주성적으로 이해하는 원칙은 시적 목소리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냐? 그래서 서정적 자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는 시인, 작가 자신의 목소리다라고 할 때 서정적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시적 화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병률 시인의 소풍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나는 그 시인 자신이다라고 할 때 서정적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인과는 관계없이 그 시 내부에서 발언하는 누구의 목소리다라고 할 때는 이제 시적 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봅시다. 김소월은 남성이거든요. 진달래꽃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코이 떠나보내 우리다. 떠나보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나는 누구냐는 얘기죠. 이걸 시인 자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 내부에서 발언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거든요. 그럼 김소월 시인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이럴 때 이제 시에서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가, 누구의 것인가와 관련된 하나의 이제 그 따져볼 만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적,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 번째 독서 코칭에서 읽는 이병률 시집의 시들은 다 서정적 자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읽어도 무난한 그러니까 말하는 목소리가, 시에서 말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인 자신이다라고 해석해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푸코 같은 경우는 시적 주체의 목소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서정적 자와 시적 자가 아닌 한 사회 내부에서 어떤 담론들이 존재하고 순환하고 기능하는 그런 방식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이야기죠. 이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후활동 두 번째, 시를 한 번씩 써보십시오. 시를 쓰고 시가 아니라도 어떤 줄글로 편안하게 한번 써보시고 F 스케치도 해서 시화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이번 우리 세 번째 공부하고 나서의 덕후활동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덕후활동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덕후활동은 시 한 편씩을 써서 또 이렇게 시화를 만들어서 전시해 볼 것. 이거거든요. 왜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상태를 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정말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구와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눈물만 흘려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맺혔던 마음이 풀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를 읽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직접 시를 써보고 시가 아니더라도 몇 개의 문장이라도 써보는 것, 그럼으로써 자신의 내면과 응시하고 내면에 응어려졌던 그 무엇인가가 일정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덕후활동 시화 전 해보실 것을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차시는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하게 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사실은 1부 30분, 2부 30분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만들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2부 30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1부 30분을 마이크를 꺼놓고 녹화를 했어요.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일부를 그거 삭제하고 일부를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보니까 이제 아까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를 제대로 읽어가기 전에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까지만 사실 그 일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2부는 여기서부터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거의 만든 자료를 보고 쭉 설명을 다시 했거든요. 일부에서 했거든요. 아까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만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 이 부분부터 다시 좀 상세하게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은 겹치더라도 설명은 더 상세하게 만들어 두었으니까 2부 30분도 같이 보시면서 우리 변경 독서 코칭 의미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쉬시고요. 감사합니다.